아빠, 저 그런 택배 안 보냈는데요? 큰아들 재민이의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2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과묵한 아들이 은퇴 1주년 기념으로 처음 보낸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링크를 눌렀죠. 단 30분 만에 말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30년이 넘게 학생들에게 문자 조심해라 가르쳤던 국어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안 속으시겠네요. 동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독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은퇴 기념일의 악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 지역에 사는 윤상철입니다. 정년 퇴임 후 교단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제 일상은 시계추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차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산책하고 나면 늘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도서관 신문 코너에 앉으면 늘 옆자리에서 박 선생님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퇴직하신 분이었죠. 윤 선생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요즘 뉴스 보면 정말 세상이 무섭더라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박 선생님이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지.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학생들 가르친 국어 교사야. 문장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습관인데 내가 그런 사기에 속을 리 있겠어. 그 대화를 나누고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면 저도 늘 제 자산을 다시 점검하곤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집 현금 자산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정기 예금에 대부분을 넣어 두었고 적금에도 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도 여유 자금이 있었죠. 저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모든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여러 은행 앱을 번갈아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훨씬 편리하고 자산 관리도 한결 수월해졌죠. 교원연금도 매달 나오니까 이 돈으로 앞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지. 그런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게 교단에 섰던 저는 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문자 사기가 많으니까 조심해라.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라. 모르는 전화 받지 마라. 그런 말을 수백 번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 시간에 논설문이나 설명문을 가르칠 때면 꼭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어른 되면 이런 사기 문자 많이 받을 거야. 그때 선생님 말 기억하고 꼭 조심해라. 학생들은 웃으며 대답했죠. 선생님 저희는 안 속아요. 그럼 선생님도 절대 안 속으시겠네요. 동료 교사들도 그랬습니다. 윤 선생님은 워낙 꼼꼼하시니까 절대 안 속으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직업이었잖아. 이런 사기에 내가 속을 리 없지. 그런데 그 자신감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런 사람을 노린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일수록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버린다는 걸요. 은퇴 1주년이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벌써 1년이네. 빠르지? 저도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작년 이맘때 마지막 출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좋아. 아내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재민이랑 지은이도 잘 크고 우리 이제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시간이야. 큰아들 재민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 지은이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정말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나 한번 다녀올까? 좋지. 날씨도 좋을 때 가자.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큰아들 재민이였습니다. 아빠 택배 보냈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도착할 거예요. 그 짧은 문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재민이는 원래 과묵한 성격이라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재민이가 택배 보냈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뭘 보냈대? 그건 안 써 있어. 아내가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재민이가 택배를 보내다니 신기하네. 맞아.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전날 밤에 아내가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재민이는 언제 아빠한테 관심 좀 가질까? 은퇴 1주년인데 연락 한 통 없네. 그 말이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택배를 보냈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과묵하던 아들이 드디어 아빠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았어요. 은퇴 1주년 기념 선물인가 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참 착하네. 아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택배가 오면 뭐가 들어있을까? 괜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쁨이 곧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함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택배 회사에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괜히 설레는 마음에 잠이 잘 오지 않았던 밤이었습니다. 아내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여보, 택배 왔어. 아직이야. 오늘 올 거래서 기다려봐야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하고 30년이 넘게 살면서 이렇게 택배 하나를 기다려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민이는 정말 과묵한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갔을 때도 편지 한 장 제대로 안 보내더라고요. 전화에도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지은이는 그나마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이런 식으로 가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죠. 그런데 재민이는 정말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 때나 집에 오고 평소엔 3개월에 한 번 정도 전화할까 말까 했습니다. 아내는 그게 늘 서운했나 봅니다. 전날 밤에 한 말이 그걸 증명했죠. 재민이는 언제 아빠한테 관심 좀 가질까? 은퇴 1주년인데 연락 한 통 없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큰아들인데. 아빠 은퇴 1주년을 그냥 넘기나 싶어서요. 물론 아들이 바쁜 건 알아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겠죠. 그래도 한 통의 전화나 문자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택배를 보냈다고 문자가 온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우리 아들이 아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냥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속으론 아빠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연신 웃고 있더라고요. 재민이가 뭘 보냈을까? 은퇴 기념 선물이라면서 아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열어봐야 알지. 저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에 가려다가 그냥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택배가 올 텐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을게. 택배 받아야 하니까. 그래요.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오전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현관문 쪽을 계속 신경 썼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벨을 누르면 바로 나가려고요. 시계를 보니 10시, 11시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옆에 두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부재중 전화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안 올 수도 있어요. 재민이가 내일이나 모레라고 했잖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오늘 올 수도 있지. 저는 계속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2시, 3시가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되니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그날은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올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맞아, 내일 오겠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재민이가 뭘 보냈을까? 책일까? 아니면 옷일까? 그냥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아들이 아빠를 생각해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왠지 오늘은 택배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도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올 것 같아요.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택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건가? 설레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택배 관련 문자이긴 한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송장 번호가 있고 주소 불일치로 배송 지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래에는 파란색 링크가 있었죠. 순간 어제 재민이가 보냈다던 그 택배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보낸 택배가 주소 때문에 늦어진다니 이건 빨리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 기념 선물인데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송장 번호와 함께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어요. 배송 주소지를 통해 주소지 재확인 바랍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재민이가 보낸 선물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어쩌지. 아들이 처음으로 보낸 선물인데 그 마음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택배 회사에서 연락 왔어. 주소가 잘못됐나 봐.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확인해봐요. 아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설거지에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파란색 링크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의심부터 했을 겁니다. 30년 넘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잖아요.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마라. 모르는 문자는 무시해라. 그런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재민이가 보낸 거니까 아들이 은퇴 기념으로 보낸 선물인데 이건 진짜 택배 회사에서 온 거겠지. 그런 생각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파란 글자에 링크를 눌러버렸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화면이 바뀌며 택배 주소지 조회 페이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송 조회 도우미 앱 설치창이 나타났어요. 잠깐 이게 뭐지? 순간 의문이 스쳤습니다. 앱을 설치하라고? 하지만 곧 생각했습니다. 아, 요즘 택배 회사들이 이런 프로그램 많이 쓰지. 배송 조회하려면 필요한가 봐. 저는 결국 설치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도 모르고요. 앱이 설치되는 동안 화면의 진행바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0%, 40%, 60%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80%를 넘어서자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자 앱이 몇 가지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연락처 접근 권한, 저장소 접근 권한, 전화 권한, SMS 권한까지. 평소 같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배송 조회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 택배 회사에서 연락도 해야 하고 문자도 보내야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모든 권한을 허용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허용 버튼을 눌렀죠. 모든 권한을 허용하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까맣게 변했습니다. 뭐지?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화면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장 난 건가? 약 30초쯤 지났을까요?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휴대폰 초기 화면이 나타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휴, 놀랐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이라 그런가 봐. 사실 제 휴대폰은 3년 정도 쓴 거였습니다. 요즘 새 앱 설치하면 가끔 느려지거나 멈추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배송 조회 앱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아이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화면을 이리저리 넘겨보며 찾아봤지만 설치한 앱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설치했는데. 그때 휴대폰이 눈에 띄게 느려진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넘기는데 버벅거렸고 앱을 열 때도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역시 오래돼서 그런가 봐. 나중에 휴대폰 새로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택배 주소 확인했어.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땠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앱 설치하라길래 했는데 잘 안 보이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그래요. 송장 번호 알려달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깜짝 선물로 보낸 건데 물어보면 기분 상할 것 같아서요. 재민이는 원래 과묵한 성격이잖아. 처음으로 아빠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냈는데 내가 확인한다고 전화하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아들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보자. 어차피 배송되면 오겠지. 아니야, 괜찮아. 조금 늦어도 올 거야.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다려봐요.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재민이한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기분 상할까봐. 과묵한 아들이 용기 내서 보낸 선물인데 그걸 확인한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 한 번의 망설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20분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신문을 봤습니다. 휴대폰은 옆에 두고요. 그런데 휴대폰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보다 뜨거운 것 같았고 배터리도 빨리 닳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휴대폰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제 휴대폰 안에서는 이미 악성 앱이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도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곧 제 휴대폰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20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안심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익숙한 번호가 떠 있었거든요. 어은행 고객센터였습니다. 1588로 시작하는 번호였고 제가 20년 넘게 사용해 온 은행이었어요. 주거래 은행이라 매달 연금도 이 계좌로 들어왔고 적금도 예금도 모두 이 은행에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 어은행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정기예금 해지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인 요청이 아닐 경우 상담원 연결을 위해 1번을 눌러주십시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라니 제가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1번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담원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삐 소리와 함께 통화가 뚝 끊겨 버렸어요. 뭐지? 상담원이 연결돼야 하는데 의아하며 저는 방금 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어은행 고객센터 번호가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은행에서 다시 연락한 줄로만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발신자 번호를 교묘히 조작한 은행을 사칭한 가짜 전화였습니다. 범죄자들이 실제 은행 번호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 휴대폰 화면에 띄운 거였어요. 저는 그런 기술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고객님, 보안상 휴대폰이 잠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본인 확인 인증 문자가 도착하면 안내에 따라 인증 번호를 눌러주세요. 이제 전문 상담 직원이 연결됩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차분하고 친절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목소리의 주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라 해외 서버와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이었습니다. 잠시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고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은행 금융보안팀 김미영 과장입니다.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어요. 네, 과장님. 제가 예금을 해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꿰뚫은 듯 더욱 친절한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범죄 조직이 무단으로 금융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개인정보 해킹이라니 그동안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제 돈이 위험한 건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1차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교묘해서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융보안팀 직원의 설명은 너무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고객님 혹시 최근에 수상한 문자나 앱을 설치하신 적 있으신가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순간 아까 아침에 받았던 택배 문자와 설치했던 배송 조회 앱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재민이가 보낸 택배 때문이었는데 설마 그게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 오늘 아침에 택배 조회 문자를 받고 앱을 설치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앱을 설치하셨다고요? 상담원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고객님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악성 앱이라니 제가 직접 설치한 게 사기꾼들이 만든 앱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제 예금은 괜찮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차 차단은 했지만 우선 고객님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실시간으로 고객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고 이체 시도할 겁니다. 상담원의 말에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 계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임시 이체하시면 범죄자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게다가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까지 나오니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곳이라니 안전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인증 전화가 갈 텐데 안내에 따라 인증 번호를 눌러주세요. 상담원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온 거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여보 계속 통화 중이던데 누구랑 얘기해?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증번호만 누르면 되는 거죠? 제가 전화 속 상담원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이 모든 과정은 보안상 가족분께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 말이 가장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차단해 외부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상담원의 전문적인 조언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아내가 부엌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은행 일이야. 잠깐만.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전화에 집중했습니다. 보안 문제라니까 아내한테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곧 제 휴대폰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계음이 들리며 인증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상담원이 안내한 대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실제로는 범죄자들에게 제 계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이미 제 휴대폰 안에서는 원격 제어 앱이 작동 중이었고 제가 보는 화면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친절한 상담원의 목소리 뒤에는 정교하게 계획된 범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30분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은행을 도와 보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상담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버튼을 누른 직후 휴대폰에서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정기예금 해지가 진행됩니다. 보통 예금으로 전환됩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것이 보안 강화 절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자들이 제 돈을 빼돌리기 쉽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정기예금은 바로 인출이 안 되니까 보통 예금으로 바꾼 다음 이체하려는 수법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고객님, 지금부터 추가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화 속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정확히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ARS 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절차였어요. 여러 개의 숫자를 차례로 누르라고 했고 저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정확히 입력했습니다. 1번을 누르시고 잠시 후 3번을 2번, 그 다음 5번을 한 번 눌러주세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욱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어요.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계좌에서 돈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체 약 3천만 원 가까이, 두 번째 이체 2,500만 원 정도, 세 번째 이체 2천만 원 가까이, 계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금액이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큰 돈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총 9회에 걸쳐 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날 단 몇 차례의 통화만으로 제 평생 모은 돈이 송두리째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보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고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은 원격 제어 앱에 의해 철저히 가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보는 화면과 실제 화면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범죄자들은 제 휴대폰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보안 절차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그 순간 아내가 거실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충 손짓하며 괜찮다고 답한 뒤 다시 전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로 보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말한 대로 이 모든 과정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인증이 진행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번호를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6번, 1번, 9번 순서로요. 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삐삐삐 버튼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유출액은 2억이 훨씬 넘는 금액에 달했어요. 단 30분 만에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현실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어요. 고객님, 1차 보안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마저 묻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1차는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추가 공격에 대비해 2차 보안 절차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2차 절차는 언제 진행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휴대폰을 끄시면 안 되고 다른 금융 거래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응, 괜찮아. 그냥 은행 보안 때문에 조금 복잡했을 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맴돌았죠. 정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보호 계좌가 있나? 은행에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나? 하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통화한 것 같았는데 체감상으론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은행 고객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진짜와 가짜 은행 전화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어은행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다수의 고액 이체가 발생했는데 본인 거래가 맞으신가요? 그 순간 머릿속을 누군가 세게 한 대 때린 듯 아찔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이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은행 직원과 통화했는데. 다른 직원인가요?
저희 은행 직원이 전화를 드렸다고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에서는 그런 전화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고액 이체 건은 즉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신고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다리가 풀리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니 제가 당했다는 건가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내 계좌에서 고액 이체가 되었다고 해.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릴 뿐이었어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누르는 제 손가락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112 종합상황실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침착하시고요. 지금 즉시 은행에 가셔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오셔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말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우선 은행부터 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이 즉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총 9건의 이체가 있었네요. 얼마나 빠져나갔나요? 목이 메어서 겨우 물었어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총 2억을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아내가 옆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아내의 울음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급 정지는 이미 조치했고 상대방 계좌 은행들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통신사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을 완전히 점검해야 했으니까요. 통신사 직원이 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악성 앱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 보세요. 배송 조회도움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원격 제어 앱입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앱 때문에 고객님 휴대폰이 완전히 해킹당한 상태였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달랐을 겁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침에 받은 택배 문자, 설치한 앱, 그리고 친절했던 가짜 상담원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겁니다. 유심을 재발급받고 휴대폰을 완전히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신고 접수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돈을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포 통장을 거쳐 해외로 송금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걸 왜 깔았어요? 왜? 당신이 늘 조심하라고 했으면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쳤던 제가 가장 기본적인 보안 수칙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와 아내는 서로 말없이 각자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밥을 먹어도 식탁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추석 이틀 전이었습니다. 큰아들 재민이와 둘째 지은이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하지만 저와 아내의 굳은 얼굴을 본 순간 두 아이의 표정도 금세 달라졌습니다. 두 분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재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치며 주저앉았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동시에 달려갔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손에 힘이 없어서.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 탈진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깨진 조각을 치우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겠구나. 재민이가 엄마를 소파에 앉히고 나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도 이상하고 아빠도 이상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애들아, 아빠가 큰 실수를 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은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설마 아빠가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당하셨어요? 저는 숫자를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2억이 훨씬 넘는 돈이야. 숫자를 말하는 순간 지은이는 눈물을 터뜨렸고 재민이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세요? 우리 집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재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평소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재민이의 말이 제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던 제가 정작 가장 단순한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재민아, 너 아빠한테 택배 보냈지? 저는 아직도 그게 진짜 아들이 보낸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재민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택배요? 저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택배 문자도 가짜였어. 아들이 보낸 선물이라고 믿었던 그것도 사기였던 거야. 아빠, 제가 택배 보냈다고 문자 보냈어요. 재민이가 되물었습니다. 응, 이틀 전에 너한테 문자 왔어. 택배 보냈다고? 아빠, 제 폰 좀 보여드릴게요. 재민이가 자기 휴대폰을 꺼내 문자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빠. 저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제 문자 내역에도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문자마저도 조작된 거였어요. 범죄자들이 아들 이름으로 가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오픈뱅킹을 왜 다 묶어 놓으셨어요? 지은이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한 번에 다 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원격 제어 앱까지 설치된 거였잖아요. 누군가가 아빠 폰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지켜봤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상담원과 통화하는 동안 범죄자들이 제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니. 이제 앞으로 어떡해요? 재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생활비도 빠듯할 텐데. 아내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애들아,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빠 연금도 있고 괜찮아. 어떻게든 잘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식들에게 미안함만 가득했습니다. 명절이면 늘 웃음이 오가던 우리 집이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돈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긴 무책임한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와 지은이는 늦게까지 제 방에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다음부턴 꼭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턴 혼자 판단하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재민이한테 확인 한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절망에 잠겨있던 저희 가족에게 며칠 후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이시죠? 경찰서입니다. 전자지급 대행사 거래 중 하나가 취소로 전환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취소라고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일부 금액이 환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빛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실 특이한 케이스예요. 범죄자들이 고용한 대포통장 주인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형사님이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피해자님 돈을 받은 계좌 중 하나의 명의자는 20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계좌를 빌려준 거였죠. 대학생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갑자기 큰 돈이 이체되어 들어오니까 무서워졌나 봐요. 정확히는 학생이 겁에 질려서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말이죠. 경찰관의 설명을 듣는데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용한 대포통장 주인이 오히려 직접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 학생 계좌에 있던 돈은 아직 인출되기 전에 학생이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계좌가 동결된 거예요. 형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결국 범죄자들의 실수 덕분에 제 돈 중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른 계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는 이미 해외로 송금되었어요. 상담원들은 국내에 있지만 실제 조직은 해외에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범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 범죄였던 거죠. 그럼 나머지 돈은 되찾기 어려운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 송금된 돈을 추적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공 확률도 낮거든요. 그리고 고객님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대포 통장으로 1차 이체하고 즉시 2차 이체를 진행했어요. 은행 시스템상 지급 정지 처리가 되기 전에 이미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9번의 이체가 각각 다른 계좌로 분산되었고 그걸 실시간으로 막기엔 시스템적 한계가 있었어요. 형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 계좌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대한 손실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최종 손실 금액을 계산해 보니 2억이 훨씬 넘는 돈이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환급받은 돈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제 평생 모은 재산 대부분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았어요. 제가 받는 연금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겠어.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용돈도 줄이고 외식도 자제해야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사기 피해 구제 전담팀입니다. 차분한 남자 직원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어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상철 선생님께서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에서 새로 시행하는 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선생님께서 당하신 사기 조직을 완전히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전액 환급이라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해서 우선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3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보증금을 왜 내야 하는 거죠?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부 정책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시면 바로 피해금 전액을 환급해 드려요. 상대방이 설명했지만 저는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 번 당한 경험이 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관련 기관에서 제가 직접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오늘 안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전형적인 압박 수법이었어요. 이번에는 그 수법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아니요, 우선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했어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새로 시행한다는 구제 프로그램이 있나요? 보증금을 내면 피해금을 전액 환급해 준다는데 고객님, 저희는 절대 먼저 연락드려서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2차 보이스피싱이에요. 역시 또 다른 사기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라는 것을 노린 더욱 교묘한 수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당할 뻔했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첫 번째 피해 경험이 없었다면 또다시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깜짝 놀랐어요. 여보, 또 속을 뻔했어. 이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네. 이번에는 괜찮았어. 경험이 도움이 되었나 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보안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해외 송금 차단 서비스,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금융 거래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한 뒤에 할게. 이번 일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혼자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제가 배운 뼈 아픈 교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분들도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이었어요. 낯선 링크나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앱은 구글이나 애플 공식 마켓에서만 다운로드하기로 원칙을 정했죠. 그리고 의심스러운 문자가 오면 바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는 118번이나 112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알림은 앱과 문자와 이메일로 동시에 받도록 설정했습니다. 오픈뱅킹도 최소화했습니다. 제일 큰 실수가 모든 계좌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였어요. 고액 계좌는 오픈뱅킹에서 제외하고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제어 권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어요. 비밀번호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백신도 설치했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도 즉시 삭제했어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는 꼭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30분 내에 112와 은행에 동시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대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만심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제가 절대 안 속는다는 생각,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런 사람을 노린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조심스러운 사람보다 자신만만한 사람이 오히려 더 쉬운 표적이 되는 거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가족 문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재민이가 보낸 택배라고 믿었던 게 제 발목을 잡았어요.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온 문자라도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제 경우엔 은퇴 1주년에 과묵한 아들이 처음으로 선물을 보낸다는 감동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기쁠 때든 불안할 때든 감정이 격해지면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발신자 번호가 실제 은행 번호로 보여도 조작될 수 있어요.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본인이 직접 은행에 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라며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라는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서 가족과의 소통을 막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제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했던 제가 이런 사기에 당했다는 걸 알리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조심하게 됐어요.
며칠 전에 비슷한 문자 왔는데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박 선생님에게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특히 가족 이름으로 온 문자는 꼭 확인하세요. 박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교회 단체 대화방에 청첩장 링크가 올라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는 클릭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경고해주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절대 누르지 마세요. 링크는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제가 뿌린 경각심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여행을 자주 가지도 못하고 외식도 많이 줄였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예전만큼 넉넉하게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것,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함께 상의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돈은 적어졌지만 대화는 많아졌어요. 재민이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지은이는 주말에 자주 집에 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반찬 좀 해올게요. 딸이 가져온 반찬을 먹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예전엔 몰랐던 소소한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 길을 가다가 제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면 여전히 가슴이 뿌듯합니다.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제가 가르쳤던 시간들까지 무의미해진 건 아니니까요. 지난주에는 한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모님한테 선생님 이야기 들려드렸어요. 덕분에 저희 아버지도 조심하게 되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고통을 겪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2억이 넘는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도 한순간 방심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온 메시지일수록 더욱 조심하세요.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본인이 직접 연락하세요. 그리고 어떤 금융거래든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면 사기꾼들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